자, 그러면 교재 35쪽에 토지정책 수단으로 가도록 할게요. 35쪽. 자, 토지정책 수단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게 있어요. 이용 규제. 두 번째는 이제 직접적 개입이라는 게 있고요. 직접 개입. 세 번째는 이제 간접 개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접 개입. 그래서 토지정책 수단은 토지 이용 규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머릿속에 이 세 개가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토지정책 수단은 이직간 이렇게 해서 이직간 세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이용 규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를 암기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지역지구제. 나중에 배우실 건데요. 상당히 유명한 토지 이용 규제를 대표하는 정책입니다. 지역지구제. 우리 공법 시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배우시게 될 거고요. 전 국토를 지역, 지구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어울리는 이용은 들어오게 하고 어울리지 않는 이용은 못 들어오게 하고 이 대표적인 이용 규제가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개발권 양도 제도라고 해서 이번에는 건너뛰고 왔는데요. 우리 1월달, 2월달 수업할 때는 꼭 진행할 내용입니다. 영어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TDR이라고 불러요. TDR. 그래서 개발권 양도 제도라는 말보다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TDR이라는 영어 단어를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지역지구제와 TDR은 대표적인 이용 규제다. 두 번째 직접 개입. 직접 개입은 정부가 수요 공급자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토지를 사고 샀던 토지를 다시 팔고 하는 게 전부 다 직접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느낌상 정부가 땅 사고 판다라는 느낌이 들면 전부 다 직접 개입입니다. 대표적으로 공영개발이라는 거 있어요. 나중에 다 배우시겠지만 정부가 토지를 사서 택지 개발을 해서 팔아먹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토지은행, 토지 비축 제도라고도 하는데요. 정부가 토지를 사서 비축하고 있다가 팔아먹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수용제도, 선매제도, 초과 매수 방식, 그 다음에 도시개발, 또는 재개발,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정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직접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개입을 찾는 방법은요. 시험 지문에 공영 또는 공공 이런 말이 들어가면 예외 없이 다 직접 개입으로 간다는 걸 처리하시면 됩니다. 간접 개입이라는 건 뭐냐면 정부가 땅을 직접 사고 팔지는 않습니다. 땅을 사고 파는 건 민간에게 맡기고요. 정부가 옆에서 서브, 보조해 주는 것을 간접 개입이라 그래요. 대표적으로 조세. 우리 세금을 통한 정책은 예외 없이 간접으로 가요. 그래서 그 시험 문제 풀다가 세금 관련되는 정책이 떠서 직접으로 가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세금은 무조건 뭐다? 간접이다. 근데 세금과 정말 유사한 게 효과를 가져오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조금, 또 하나는 부담금. 왜 보조금, 부담금은 조세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조세를 감면시켜준다. 조세를 감면시켜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거랑 흡사한 게 보조금이에요. 조세를 부과하는 거랑 흡사한 게 부담금이고요. 그러니까 조세와 같은 맥락에서 조세를 까주는 거 그러면 보조금과 같은 맥락이고요. 조세를 부과하는 거 그러면 부담금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금융이라든지 행정 지원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금융은 시험에 나올 때 금융으로 나온 적도 있고요. 금융을 대표하는 정책이 LTV 그리고 DTI. 물론 이제 앞으로는 DSR이라는 것도 같이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LTV, DTI. LTV, DTI를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LTV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에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을 정하는 것을 LTV라 그래요. 예를 들면 10억짜리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데 LTV가 70%야. 그럼 얼마까지 빌려주겠다는 얘기야? 7억까지 빌려주겠다는 얘기. 이게 LTV예요. DTI는 뭐냐면 DTI는 소득에 이제 차지하는 상한 비율을 따지는 거거든요. 예컨대 소득이 6천만 원인 사람이 있어요. 소득이 6천만 원인 사람. DTI가 40%야. 64, 2,400. 이 사람이 연간 갚아 나가는 한도가 우리 갚아 나가는 부채 서비스액의 한도가 2,400만 원을 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연간 갚아 나가는 돈이 얼마를 넘지 않아야 된다? 2,400. 그 한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동산 가격에 대한 한도를 정하는 것은 뭐고? LTV고 소득의 한도를 정하는 것은 DTI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뒤에 가서 배울 테니까 지금은 그러지 말고 LTV, DTI는 돈을 빌려줄 때 그 비율을 정하는 거니까 어쨌든 금융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은요. 토지정책 수단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이직간이 있는데 이 두 개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역지구제와 TDR. 간 5개를 암기해야 됩니다. 자, 손가락 5개 꺼내서 암기 한번 해보죠. 조세, 보조금, 부담금, 금융행정,
그래서 여러분들 조세, 보조금, 부담금, 금융행정, 조세, 보조금, 부담금, 조세, 보조금, 부담금, 금융행정은 간입니다. 그 외는 싹 다 직이라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토지정책순에서 우리가 암기를 이용규제 2개를 암기하고 간접개입 5개를 암기한다 그랬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2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직접개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시험에서는 아마도 직접개입을 물을 가능성이 제일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암기는 이용규제와 간접으로 암기를 합니다. 그 외는 싹 다 직접. 그래서 공부 한번 해볼게요. 토지정책순의 종류는 몇 개? 3개. 어떻게? 이직간. 한번 해볼게요. 이용규제 2가지 암기해봐요. 시작. 지역지구제, TDR, 간접개입 5개 시작. 조세, 보조금, 부담금, 금융행정. 한 번 더. 그래서 일단 박스 안에 여러분들 혹시 직접개입 몇 개인지 찾아봐라, 간접개입 몇 개인지 찾아봐라 이런 문제 시험에 뜨면요, 이용규제를 먼저 골라내셔야 됩니다. 지역지구제와 TDR을 빼고, 지역지구제와 TDR은 이직간 중에 뭐니까? 2니까 2 빼고 직간쌈을 붙이는 거예요. 직간쌈을 붙였을 때 간 5개를 또 골라내는 겁니다. 간 5개 뭐죠? 조세, 보조금, 부담금, 금융행정. 한 번 더. 조세, 보조금, 부담금, 금융행정. 요거 외에는 싹 다 직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 우리 부동산 정책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파트가 바로 부동산 정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파트가 임대주택 정책이에요. 한 장 넘겨볼까요? 한 장 넘겨보시면 5번 임대주택 정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예. 임대주택 정책에 별표 2개 때렸나요? 예. 그 가로 1번에 보시니까 임대료 무슨 정책? 규제란 글자만 네모를 빵 하고 쳐보세요. 임대료 규제할 때 규제란 말에 네모를 빵. 자, 규제란 말에 네모 하셨나요? 예. 가로 2번 제목이 임대료 뭐죠? 보조란 말에 네모를 빵 하고 또 때립니다. 보조. 가로 3번 제목이 무슨 주택이죠? 공공주택. 공공주택이란 말에다가도 역시 공공이란 말만 네모를 빵 하고 때립니다. 공공. 자, 그래서 임대주택의 정책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데 3가지. 네모 때린 것만 뭐랑? 규제랑 보조랑 공공이랑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규제, 보조, 공공. 참고로 임대주택 정책은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얘기를 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 순서대로 중요해요. 그럼 임대주택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고요? 규제. 2번째가 보조. 공공주택 정책은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공공주택은 1월달 가서 수업하도록 하고요. 지금 입문 과정에서는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보여지는 규제하고 보조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예, 시험 한번 보시죠. 그럼 일단 여러분들 지금 제가 임대료 규제 정책과 임대료 보조 정책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임대료를 규제하든 임대료를 보조하든 우리가 배우시는 이 2가지 정책은 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일까,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일까? 그러니까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일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누구요? 임차인은 고소득층입니까, 저소득층입니까? 저소득층. 근데 여러분들 공급자가 저소득층인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 농업, 업 이런 경우는요, 공급자가 그걸 공급하는 사람이 저소득층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쓰냐면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쓰는데, 부동산 정책에서는 저소득층이 누구냐면 임차인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려면 가격을 비싸게 만들어줘야 돼, 싸게 만들어줘야 돼? 싸게 만들어줍니다. 싸게 만들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최고 가격. 그래요. 싸게 만들면서 무슨 가격? 최고 가격. 그러면 여러분 최고 가격은요, 최고 높이 있는 가격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격을?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싸게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시는 게 제목이 최고 가격이다 보니까 최고 가격은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워요. 근데 최고 가격은 시장 가격보다 낮게, 낮게란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낮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별로 안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낮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래요. 문제에서 지문이 1번 2줄, 2번 2줄, 3번 2줄, 4번 2줄, 5번 2줄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총 10줄이지. 틀린 걸 찾아라 그러는 거지. 근데 5번 지문 저 기퉁에 정부의 임대료 규제 정책은 시장에서 형성된 임대료보다 높게 규제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OX. 자, 그러면 이 전체 10줄 중에서 틀린 글자가 한 글자가 틀리는 거예요. 높게의 높이 틀리는 거예요. 높이 뭐로 바꿔야 돼? 낮게. 그러니까 이게 한 글자를 틀리게 내는 게 우리 시험에 정말 많다니까. 상향 여가를 하향 여가로 바꾸고,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높게를 낮게로 바꾸고, 증가를 감소로 바꾸고, 상승을 하락으로 바꾸고, 한두 글자 틀리게 내는 게 우리 시험에서 정말 밥 먹듯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머릿속에 개념이 꽉 박혀있지 않으면요, 그 한 글자를 잘 못 찾아냅니다. 그래도 그 뭐라는지 아세요? 에이, 여기 이걸 틀리네면 어떡해? 막 그래. 다 그렇게 나와요, 다. 대부분의 문제가. 그러니까 한 글자 무시하지 마시고, 높게 낮게 무시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개념을 확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자, 우리 쌀값. 쌀은요, 농민들
쌀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공급자를 저소득층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때는요, 최저 가격을 쓰거든요. 무슨 가격? 우리는 최고 가격만 배우시는데 최저 가격이라는 걸 배우세요. 최저 가격은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 최저 가격을 높게 정해요. 예를 들면 쌀 20kg 한 가마니까 쌀이 너무 풍년인 거지. 그래서 공급자들과 수요자들이 쌀값을 갖다가 2만 원에 사겠다는 거예요. 공급자들은 2만 원에 팔겠다 그러고 수요자들은 2만 원에 사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2만 원이라는 가격이 정부가 봤을 때는 너무 낮다고 판단하는 거지. 그 정부가 뭐라는지 아세요? 자, 지금 시간부터 아무리 적게 받아도 최저 4만 원은 받아 하는 거예요. 그게 최저 가격이에요. 그럼 최저 가격은 시장가보다 낮게 높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목과는 반대로 얘기해 주셔야 돼. 최저 가격은 시장가보다 높게, 최고 가격은 시장가보다 낮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최저 가격 배운다고 최고 가격 배운다고 최고 가격을 배운다고.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저소득층이 공급자니까 수요자니까 임대인이니까 임차인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시장보다 낮게라는 표현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낮게를 까먹었어. 플랜 A가 작동이 안 되는 거지. 비용 작동이 안 되는 거지. 그때는 저소득층 기억하는 겁니다. 누굴 기억한다고? 자, 플랜 B 들어갑니다. 저소득층을 보려면 시장가보다 낮게. 원래는 낮게가 맞는데 낮게가 안 떠오르면 플랜 B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이해하셨어요? 이해했다고 하세요 그냥. 못하면 어떡할까요 이제 와서. 못하면 어떡할까요? 이해했다고 하세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다 이해하셨으니까 그럼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시장에서 형성되는 임대료가 7천만 원이에요. 근데 정부가 이 7천만 원이나 임대료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 일단 이 7천만 원이 무슨 가격인지 알려드릴까요? 이 7천만 원이 시장 가격이에요. 무슨 가격? 같은 말로는 균형 가격이라고 하게 돼요. 균형 가격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공급자들이 7천에 팔겠대. 수요자들은 마땅히 7천 주고 사겠대. 그러니까 불만이 없는 거야. 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도 시장에서 수요자들은 7천만 원에 사겠다고 얘기하고 공급자들은 7천만 원에 팔겠대. 그럼 시장에 내버려두면 얼마나 그래 되는 거야? 7천이 그렇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공급자들이 저가격에 팔겠다고 하고 수요자들이 저가격에 사겠다고 하니까. 근데 딱 한 놈이 저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 정부는 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높여요 아니면 까요? 까요. 까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부터 최고 6천까지만 받아 하는 게 그 유명한 임대료 규제 최고 가격 제도 핵심입니다. 아시겠어요? 최고 가격은 시장가보다 높게 규제하는 정책, 낮게 규제하는 정책. 낮게, 항상 낮게란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낮게 규제해서 그 이상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얼마까지만 받아? 6천. 6천 1원도 못 받는 거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최고 6천까지 받을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가격이 싸졌으니까 수요가 어떻게 되죠? 수요가 증가됩니다. 수요가 왜 증가되나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법칙 하시면 돼요. 무슨 법칙? 수요 법칙. 가격이 싸지면 수요량이 증가된다는 게 수요 법칙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임대료 규제 정책은요, 너무 수요자들만 돌보는 정책이에요. 공급자들을 편은 한 개도 안 들어주는 정책입니다. 자, 그러면 공급자들은 멀쩡히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거예요. 7천만 원 잘 받고 있었고 수요자들도 분명히 7천만 원에 사겠다고 했는 건데 그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지로 6천으로 까버리는 겁니다. 공급자들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나요. 임대료 규제 정책은. 그래서 시험 문제도 부작용 위주로 나오는 건데요.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급자들은 이제 돈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투자가 증가되겠어? 기피되겠어? 임대주택 투자가 기피됩니다. 질적 수준 향상되겠어? 저하되겠어? 저하되겠지. 사람들 임대주택 짓겠어? 안 짓겠어? 안 짓지. 공급이 감소돼 버립니다. 공급이 왜 감소되나요? 라고 물으면요. 공급법칙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공급법칙. 가격이 싸지면 공급이 감소되는 게 공급법칙이거든요. 가격이 싸지면 수요는 많은데 증가되는데 가격이 싸지면 공급은 감소됩니다.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그럼 가격이 싸졌으니까 반비례로 수요는 맞지만 증가되지만 공급은 감소됩니다. 그러면 임차인들은요, 더 이상 임대주택을 짓지 않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이 저하된다 그래요. 뭐가 저하된다? 결국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암시장이 형성됩니다. 자, 암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깝깝한 임차인 중에 이런 놈들이 나오는 거예요. 8천 줄게. 8천 줄 테니까 나한테 임대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표면적으로는 8천만 원을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정부가 6천으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최고 얼마에 거래를 해야 되니까 6천에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음성적인 지불, 뒷거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뒷거래를 통해서 8천만 원 줄. 그러니까 정부가 오히려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얼마에 거래가 됐을 건데 7천에 거래가 됐을 건데 암시장을 통해서 8천까지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임대료 규제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에서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수요가 어떻게 되고 공급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결국 수요가 과잉이냐 공급이 과잉이냐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가 시험에 나온다고. 그럼 이걸 갖다가 상식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가격이 싸지면 수요는 증가 감소? 증가. 공급자들은 돈 안 돼. 공급이 감소. 그럼 대답하세요. 초과 수요예요? 초과 공급이에요? 초과 수요. 수요 과잉이에요? 공급 과잉이에요? 수요 과잉. 살 사람은 많은데 적은데?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라고요. 부족이 많죠? 그래서 나오는 게 임대료 보조예요.
임대료 보조. 임대료 보조 먼저 보겠습니다. 6천만 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7천만 원짜리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정부가 1,0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걸 임대료 보조라고 합니다. 그럼 보조금을 지급받은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1,000만 원만큼 실질소득이 증가되는 효과를 가져와요. 실질소득이 뭐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요? 증가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요. 맞아요? 그럼 이때는 가격이 6천에 거래가 돼, 7천에 거래가 돼? 아까는 6천에 거래가 됐잖아요. 깠으니까. 근데 이제는 7천에 거래가 돼요. 임차인이 6천을 내고 정부가 1,000을 주는 구조예요. 어쨌든 수요자들은 1,000만 원만큼 실질소득이 증가되는 효과를 가져오니까 수요가 증가돼, 수요가 감소돼. 수요가 증가돼? 수요가 증가돼? 공급은요? 공급도 증가돼요. 공급도 증가돼. 그래서 공급이 왜 증가되나요? 그러면 돈이 되니까. 아까는 공급이 왜 감소되나요?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대료 규제 상황에서의 임대료와 임대료 보조 상황에서 임대료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탁 넣어놓고 계셔야 됩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요. 제가 임대주택 정책은 별을 2개 칠 만큼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험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시험장에 들어가 1년을 공부하고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에 임대료 규제와 임대료 보조의 공통점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임대료 규제와 임대료 보조의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걸 대답 못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임대료 규제는요, 임대료 보조는요, 둘 다 수요가 증가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싸졌고요. 가격은 싸지지 않았지만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니까요. 아, 이거 공통점이지. 공통점. 맞아요? 근데 차이점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임대료 규제는 공급자들은 돈이 안 돼요. 공급이 감소되고요. 임대료 보조는 공급자들 돈이 돼요. 7천만 원. 공급이 증가됩니다. 그럼 결국 임대료 규제는 공급이 감소되는 정책이고 임대료 보조는 공급이 증가되는 정책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단어를 제시하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대답을 3개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해봐요. 둘 다. 규제. 보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둘 다 해당이 되면 둘 다라고 하시고요. 규제에 해당이 되면 규제라고 하시고요. 보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보조라고 하시고. 그렇게 어떻게 한번 해보실랍니까? 안 하실랍니까? 해보실랍니까? 마음의 준비가 되셨으면 도전을 외쳐주세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제가 물을 테니까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공급 증가. 보조예요.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요. 뭘 둘 다 해요. 틀려요. 둘 다 해요. 공급 감소. 규제. 수요 증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둘 다 수요는 뭐 된다? 증가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임대료 규제는 공급이 뭐하고? 감소. 임대료 보조는 공급이 증가. 이걸 갖다가 제 말이 끝나는 동시에 1초 만에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다시 할게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좀 더 빨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약간 늦은 편이네. 다시. 공급 감소는 규제. 공급 증가는 보조. 수요 증가는 둘 다. 그 둘 다 뭐는 증가시켜주는데? 수요는 증가시켜주는데, 가격을 까버리는 규제는 공급 감소. 공급을 증가시켜주는 거는 임대료 뭐예요? 보조.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진짜 마음 같아서는요, 시험장 당일날, 시험 치는 당일날 아침에, 그러니까 2019년 10월 26일이지, 아침에 시험장에 이렇게 앞에 서 있다가, 시험장 앞에, 한 7시쯤 서 있는 거지. 그러면 시험 치겠다고 가방 들고 쫄래쫄래 한 명 오겠지, 그죠? 그럼 잠깐. 쳐다보겠지. 자, 임대료 규제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둘 다 수요 증가 되잖아요. 근데 규제는 공급 감소, 보조는 수요, 공급은, 보조는 공급이 증가되고, 어렵네, 이거. 아씨, 쪽팔려, 씨. 다시 할게요. 예. 잘 하는 거예요, 이거.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자, 규제와 보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해봐요. 심지어 앞에 이제 시험 치러 들어가는 사람한테. 그러면 규제와 보조 둘 다 수요는 증가. 하지만 규제는 공급 감소, 보조는 공급 증가. 이 얘기를 하면 들여보내주고. 화이팅! 시험 잘 치세요. 보내주고. 시험 또 쫄래쫄래 하면 더 오겠지. 그 임대료 규제와 보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무슨 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집으로 가는 게 들어가봐야 큰 실익이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임대료 규제와 임대료 보조는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방금처럼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이제 알고 있는 거랑 머릿속에 내에서 알고 있는 거랑 입으로 이렇게 뱉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를 수 있다고요. 근데 결국 입으로 뱉는 게 자기 실력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안 틀리는 방법 플랜 B 하나 알려드려요. 어떻게 말아요? 이해는 지금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때, not operate,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을 때 플랜 B를 갖다가 한번 써먹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정말 좋은 방법이 있긴 한데 어떻게 알려드려요? 말아요? 예, 알겠어요. 여러분들, 보조는요, 무조건 증가가 나와요. 그래서 뭐가요? 묻지 마시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요. 보조는 무조건 증가. 물론 증가란 말이 변형이 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향상된다, 증가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보조는 무조건 증가를 수반합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실질 소득이 증가돼요. 수요는? 공급도? 고민하지 마시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보조는 무조건 증가해요. 수요? 예? 공급? 소득? 주택 수요? 다른 거에 대한 수요. 이유는 실질 소득이 다 증가해요. 보조에서는 감소란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보조는 무조건 증가, 플랜 B 작동되시 주시면 좋습니다. 둘 다 수요 증가됩니까? 근데 공급이 증가되는 건 뭐죠? 보조예요. 제비에서 증가되면 보조니까. 공급이 감소되는 건 뭐고요? 규제고요. 요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임대료 규제 정책과 임대료 보조 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규제하면 공급 감소, 보조하면 공급 증가가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되고 수요 증가는 둘 다 수요 증가가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대료 규제는 시장 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는 것이다. 낮게라는 표현 방법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가 부동산 정책론입니다. 교재를 보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교재 앞으로 한 장 넘겨서 35쪽을 먼저 가볼게요. 35쪽. 페이지 확인하세요. 35쪽. 4번에 토지정책 수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예. 토지정책 수단 밑에 가로 1번, 2번, 3번을 묶어주시고요. 가로 1, 2, 3 묶어주시고 가로 1번에 토지 이용 규제할 때 이 동그라미, 직접 개입할 때 직 동그라미, 간접 개입할 때 간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직간 그래요. 이직간 됐나요? 예. 가로 1번에 토지 이용 규제 옆에 밑줄을 2개만 긋습니다. 지역지구제하고 TDR하고. 자, 지역지구제하고 TDR 밑줄 그었습니까? 예. 직접 개입의 방법 쭉 나오죠. 공영개발부터 공공임대주택까지 밑줄을 다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싹 다. 쭉 그어 놓으세요. 간접 개입에 역시 간의 동그라미를 하시고요. 간접 개입에 간의 동그라미 하시고 방법 밑줄을 쭉 다 그어 주시면 됩니다. 다 그어두셨어요?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처리합시다. 우리 그럼 토지정책 수단에는 지금 이직간이 있는 거잖아요. 이 옆에다가 숫자 2를 적어두시고요. 이용규제 옆에다가 숫자 2를 적어두시고 직접 개입 옆에다가는 그 외라고 해주시고 그 외. 간접 개입 옆에다가 숫자 5를 적어두세요. 그럼 집에 가서 복수하는 방법이에요. 토지정책 수단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뭘 두 가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가깝이 죽겠네 내가 진짜. 다시 할게요. 예. 토지정책 수단은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뭐요? 이직간. 이 몇 개? 2개. 간 몇 개? 5개. 그 외에는 싹 다 직이다. 물론 직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 외라고 암기한다 그랬죠. 그럼 이 두 가지 얘기해봐요. 시작. 지역지구제, TDR. 간 5개 시작. 조세, 보조금 부담금, 금융행정. 나머지는 다 직이 됩니다. 예. 한 장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면 5번. 임대주택 정책 별 2개 때렸고 첫 번째 나오는 게 임대료 규제 정책 맞습니까? 예. 거기 1번의 의의를 제가 읽어볼게요. 1번의 의의. 정부의 임대료 규제는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낮을에 동그라미를 하셔야 된다. 낮을. 이게 핵심이에요. 높을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낮게 규제하고 낮을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 동그라미 2번으로 가시니까 임대료 규제의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그라미 2번에 임대료 규제 효과 찾았습니까? 예. 그 옆에 초과 수요 동그라미 하고 투자 깊이의 깊이 동그라미 하고 질적 수준 저하의 저하 동그라미, 공급 감소는 다 동그라미, 이동 저하의 저하 동그라미, 암시장 동그라미. 자,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대답하세요. 정부가 임대료 규제하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투자는 뭐 되고? 질적 수준은? 공급은요? 이동도? 어떤 시장? 그렇게 됩니다. 내려오시니까 가로 2번에 임대료 보조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임대료 보조 옆에다가 크게 하나 적어 놓으실까요? 크게 증가라고 하나 적어 놓으세요. 임대료 보조는 뭐 된다?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증가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됐고 2번에 단기적 효과 옆에 수요 증가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장기적 효과 옆에 공급 증가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자, 그런 다음에 다시 가로 1번으로 올라갑니다. 가로 1번으로 올라가시니까 임대료 규제 정책이라는 제목이 다시 한번 뜹니까? 그 가로 1번 앞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가로 1번 앞에다가 수요 증가라고 쓰고 그 밑에 공급 감소라고 쓰고 임대료 규제는 수요 뭐? 증가, 공급 감소.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쓰셨어요? 예. 가로 2번에 임대료 보조란 말이 나옵니까? 그 앞에다 또 써보세요. 임대료 보조 앞에다가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는 요것만 읽어도 돼. 시간이 없을 때는. 시간이 없을 리가 없는데 혹시 없다면 요것만 읽어도 돼. 임대료 규제는 뭐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임대료 보조는 뭐?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공통점은 둘 다 수요 증가. 차이점은 규제는 공급 감소, 보조는 공급 증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혹시 플랜 A가 작동이 되지 않으면 보조는 무조건 그 플랜 B로 외워서 가시고. 아시겠어요? 예. 한 장 넘기시면 유명합니다. 우리 부동산 학개론의 부동의 원탑.
부동산 투자론으로 갑니다. 투자론. 그러니까 투자론 여러분들 그 작년에 시험에 불합격하신 분이 올해 합격하셨다고 그 합격수기 올라왔어요. 합격수기 올라왔는데 그분이 이제 합격수기 중에 제가 그 내용을 몇 개를 알려드리면 그분이 작년에는 투자론을 공부를 해봤는데 모르겠더래. 그래가지고 투자론을 포기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대. 됐겠어 안 됐겠어? 시험 안 됐지. 그래서 올해는 초반부터 투자론을 진짜 신경을 많이 썼대. 됐겠어 안 됐겠어? 내가 합격수기라고 얘기했잖아. 됐어.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론은 우리 부동산 학기로는 어떻게 보면 승부수입니다. 승부쳐요. 그러니까 투자론을 잘 못하시면 합격 못해. 투자론을 잘하시면 합격하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투자론 한번 입문 과정에서 조금 어렵더라도 어렵긴 해요. 인정합니다. 내가 어려워. 디피컬트. 왜 비웃어? 맞잖아. 어렵다. 디피컬트. 아닌가? 디피컬트 맞잖아. 비웃지 말고. 디피컬트. 베리 디피컬트 하다니까 이게. 하지만 열심히 하시다 보면요. 요 투자론만 잘 잡으셔도요. 우리 부동산 학개론이 흔들리지 않는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 학개론에서 컨디션 좋을 때 시험 치면 한 70점 나오고 컨디션 나쁠 때 시험 치면 한 45점 나오고 사실 같은 사람이 시험을 치는데요. 물론 난이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똑같은 사람이 시기가 비슷한 시절에 시험을 쳤는데 70점 나오고 45점 나오고 점수가 25점 떨어지고 25점 올라가고 이러기가 잘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투자론, 수요 공급, 감정 평가론 요거 세 개 때문에 그런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투자론, 수요 공급, 감정 평가론을 잘 하시게 되는 분들은요. 점수가 꾸준하세요. 그래서 혹시 나는 꾸준한 점수를 얻고 싶고 시험장 가서도 크게 내 기존 점수대에서 벗어나지 않는 점수대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탄착군이라고 하거든요. 탄착군을 형성시키려면요. 요 투자론을 열심히 한번 오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와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칠판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론 첫 번째. 오늘 저랑 여러분들이 할 내용은 지렛대 효과라는 것을 먼저 첫 번째로 공부할 거예요. 지렛대 효과. 영어로는 이제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파트는 부동산 투자론이고요. 근데 지렛대 효과를 보실 필요는 솔직히 없고요. 지렛대 효과를 공부하시면서 나오는 지분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지분 수익률에 대해서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볼 거예요.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투자를 왜 합니까? 그러면 투자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뭘 얻기 위해서? 근데 이 수익이 현재 발생되는 게 아니라 항상 투자는 미래 발생될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 상황은 확실해? 불확실해? 불확실한 걸 두 글자로 위험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위험. 그래서 우리는 뭐를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수익에는 뭐가 따른다? 위험이 따른다. 위험과 수익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들은 수익을 많이 얻도록 할 것이고요. 위험을 줄여보고자 할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에 분산 투자라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투자? 근데 좀 배운 사람들은요. 분산 투자라고 하질 않아요. 배운 사람들은. 덜 배운 사람들은 분산 투자라 그래요. 근데 좀 배운 사람들은요. 포트폴리오라 그래요. 뭐라고요? 포트폴리오. 그래서 포트폴리오 짠다, 이것은 분산 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운 사람들 입에서는 포트폴리오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혹시 뭐 대화 중에 이런 말을 잘 쓰진 않는데 대화 중에 누가 포트폴리오 잘 짜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분명 배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사실은 네 번째 이제 다음 주부터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화폐 시간가치 계산. 계산 문제도 할 거예요. 이번에는 원래 1월달, 3월달 가야지 하는 내용들 다 할 거예요. 다 죽었어 이제. 다섯 번째 현금 수지 측정 해볼 거예요. 현금 수지 측정 계산 문제도 해볼 거예요. 현금 수지 측정. 가능조소득부터 시작해서 세후 현금 수지까지 구하는 거. 특히 영업소득세 계산하고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 불포함되는 항목. 이거 수업 듣다가 많이 눈물을 훔치면서 뛰쳐나가요. 흑 하면서 이제 쌤 이런 건지 몰랐어요 하고 뛰쳐나가요. 다 죽었어 이제. 다 죽었고. 여섯 번째. 이거 책에다가 동그라미 아까 쳤죠, 그죠? 별표 치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책은 이제 환불이 안 돼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뭐 동그라미 치고 별 치고 막 그랬잖아, 그지? 그럼 그 책은 환불이 안 돼. 다 이제 잡아놓은 물고기야 이제. 원래 이 바닥 그래요. 좀 쉬운 거 해가지고 별치기 하고 할만하네 하고 치기 하고 그다음에 뒤에 가서 이제 정체를 발톱을 갖다가 내가 이 발톱 숨기고 있다고 다 죽었다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 됩니다. 분석 기법. 요거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랑들이 떠나갑니다. 사랑이 떠나가네. 다시는 안 나오는 거지 하고네. 이거 한마디 인사도 없이 다시는 안 나오는 거죠. 오늘은 요까지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요거 할만해요. 나중에 하시다 보면요 할만하고요. 나중에는 요거 개념이 명확하게 쓰시면 오히려 나중에는 수험생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쌤 차라리 여기 계산 문제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할 만큼 여기서도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저랑 지분 수익률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칩을 한번 보세요. 지분 수익률.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 부동산이 얼마짜리면 1억짜리예요. 1억짜리. 1억짜리. 근데 이제 1억을 투자하면 얼마 수익이 생기는 사업이냐면 2천만 원의 순영업소득, 항상 순영업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직 순영업소득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순영업소득이 생기는 투자 사업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은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수익률이 20%인데 일단 제가 지분 수익률이라고 할게요. 무슨 수익률? 지분 수익률. 지분 수익률을 구하는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지분 수익률을 구하는 공식은 밑에다가 지분 투자액을 넣어요. 무슨 투자액? 당연히 지분 수익률이니까 지분 투자액이 들어가야 되겠지. 지분 투자액 분의 순수익. 여기서 말하는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서 꼭 이자를 빼줘야 돼요. 이자는. 이자를 빼줘야지. 그러니까 분모도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 분자도 내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내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 하려고 그러면 뭐를 빼줘야 되는 거지? 이자를 빼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분 수익률 구하는 공식은 지분 투자액분의 순수익 마이너스 이자 지급액인데 요거를 갖다가 공식처럼 암기하시면 공식을 잘 못 외워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선배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거친 결과 공식을 잘 못 외우는 것으로 판명 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식으로 외우지 말고요. 자, 검지를 한번 꺼내봐요. 검지를 꺼내서 시계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내 돈, 수익, 이자. 여기 내 돈, 수익, 이자, 시작. 항상 밑에다가 내 돈을 깔고요. 수익, 이자, 내 돈, 수익, 이자, 내 돈, 수익, 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남들 공식 외우고 있을 때 우리는 내 돈부터 먼저 넣는 거야. 수익을 넣는 거지. 그리고 이자를 빼주면 되지. 어떻게 해요? 내 돈, 수익, 이자. 한 번 더. 자, 그러면 공식을 한번 떠올리면서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내 돈이 얼마죠? 1억이에요. 맞아요? 수익이 얼마죠? 2천. 이자는 얼마요? 없어요. 돈 빌렸다는 얘기가 없거든. 그러면 이 1억이 전부 다 내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는 자기 자본 수익률과 총 자본 수익률이 같아지는데 아직 총 자본 수익률이라는 말은 안 배웠으니까 이때는 지분 수익률이 그냥 몇 프로다? 20%다 하시면 돼요. 이게 사례 원, 사례 기억. 그럼 사례 니은도 가볼까요? 이때 자기 자본을 4천만 원 가지고 투자한 경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기 자본 4천만 원. 그러면 결국 얼마를 빌렸다는 얘기지? 6천만 원을 빌렸다는 얘기지. 맞아요? 빌려올 때는 뭐를 부담해야 되면 금리를 부담해야 되거든. 금리가 10%다라는 가정을 할게요. 여러분들 금리 10%면 낮은 금리에 높은 금리예요. 높은 편에 금리 10% 높은 편이에요, 여러분들. 중금리 정도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론 금리를 낮게 대출 받으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게 10% 정도 금리 같으면 금리 높은 편이에요, 이게. 그럼 대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게. 받아야 돼요. 이거 나중에 계산해 보면 아직은 잘 모르시겠지만 계산해 보면 정해질 때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업자 되시게 되면요, 이 판단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금리가 이 정도 되면 돈을 빌리셔야 되고 금리가 이 정도 되면 돈을 빌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요즘에는요, 손님들이 더 똑똑해. 특히 여러분들 지식 검색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특정 부동산 하나 꼽히잖아요. 그러면 그 매수 의뢰는요, 그 물건만 계속 공부를 한다고. 계속 공부를 해서 딱 와서 중개업자한테 말을 건네 보잖아요. 그러면 중개업자가 이렇게 공부가 덜 돼 있으면요, 갖고 놀아요, 갖고. 막 이리 끌면 이리 끌려가고, 막 저리 끌면 저리 끌려, 중개업자가. 근데 중개업자가 이게 자기가 다 알고 있는 내용 같으면요, 손님이 이렇게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브리핑 자료로 만드셔요.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전에 자기 자본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몇 프로고요. 50% 정도 대출했을 때는 수익률이 몇 프로고요. 60% 대출했을 때는 수익률이 몇 프로고, 70% 대출했을 때 수익률이 몇 프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몇 프로 대출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브리핑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장차 여러분들은 그런 훌륭한 중개업자가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분 수익률은 구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지분 수익률 구합시다. 지분 수익률 구하는 공식 시작. 뭐라고? 아니, 잘 봐야 돼. 내 돈 수익 이자 이렇게 해야 되지. 내 돈 수익 이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내가 뭔 말하는지 알아셔야 돼. 내 돈 수익 이자야. 뭐라고? 내 돈 수익 이자. 자, 그럼 남들 공식 떠올리고 있을 때 내 돈 넣는 거야. 맞아요? 수익 넣는 거야. 이자를 빼야 되는데 6천에 10%입니다. 6천에 10%. 6천에 10% 얼마야? 6배. 6배 빼는 거야. 맞나? 6배 빼. 그럼 이게 얼마죠? 1,400. 맞아요? 계산기가 꺼내요. 계산기 빨리 꺼내. 계산기 꺼냈어요? 예. 1,400 나누기 4,000 때려요.
얼마야? 0.35 떠야 돼. 0.35 떴어? 1400 나누기 4000 때리라고. 아니 요거 1400이잖아. 1400 나누기 4000 때리라고. 얼마? 0.35. 몇 프로? 35%. 맞아요? 자 그러면 전액 내 돈으로만 투자했을 때는 수익률이 몇 프로밖에 안 나오는데? 20%밖에 안 나오는데 은행에서 60% 대출 받으니까 금리 10%를 부담하고도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오니까 35% 받으니까 돈 빌리는 게 맞지. 돈 안 빌렸을 때는 수익률이 몇 프로밖에 안 나오는데 20%밖에 안 나오는데 돈 빌렸을 때는 수익률이 35%니까. 알겠죠? 옛날에는요. 여기까지만 시험에 나왔었어요. 옛날에는요. 여기까지만 시험에 나왔었어요. 옛날에. 근데 최근에는요. 뭘 주냐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많다? 오른다. 그래서 지문 끝에 이 주로 끄트머리 주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2% 상승한다라고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부동산 영업 임대사업하고 운영해가지고 얼마를 벌고 2천을 벌고 이 부동산의 가격이 2% 오른다라는 가정을 주는 거예요. 2% 오른다. 오르면 좋아요, 안 좋아요? 돈을 더 버니까 얼마 더 벌게? 1억이 2% 오르면 200이 플러스 200을 더 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격 오른다는 말이 주면요. 여기다가 200을 반영해 줘야 됩니다. 물론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200을 해야 되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 보세요. 부동산이 2억짜리야. 듣고 있나? 2억이 2% 오르면 얼마예요? 플러스 400 해야 되는 거예요. 뭘 3억, 부동산 3억이야. 근데 3% 올랐대. 그러면 플러스 얼마? 900 해야 되는 겁니다. 올해 시험, 29회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10억짜리 부동산 나왔거든, 10억짜리. 10억짜리 부동산이 2% 올랐다. 그럼 플러스 2천 해야 되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올랐다 그러면 플러스 200 해주고 떨어졌다 그러면 마이너스 200 해줘요. 그럼 수익률 다시 계산해 줘야 됩니다. 이거 얼마지? 2200이지. 아니, 가격 오른 것도 번 거니까. 그럼 이거 600 빼면 얼마? 1600. 그럼 1600 나누기 4000 하면 얼마? 40%가 되는 거지. 446이니까. 무슨 말 이해하셨습니까? 예. 요것도 여러분들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거 계산기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자, 그냥 들어봐요. 2000 플러스 200 빼기 600 나누기 4000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계산기는요. 나누기를 먼저 계산해버려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일도 있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 처음 두드려야 될 숫자는 얼마냐면 1600이 되는 거예요. 1600 나누기 얼마? 4000. 이렇게 하면 40% 나오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내 돈 수익 이자. 손 한번 푸시고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하락분 시작. 그래서 아무 말이 없었을 때는 내 돈 수익 이자로 자기자본 수익률 구하면 되는데 혹시 자기자본 수익률 구하긴 구하는데 상승분 하락분이 있는 경우에 자기자본 수익률은요.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하락분인데 이게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하고 끝내려고 하니까 좀 거시기해서 그래 제가 하락분도 붙인 거지 실제로 시험에서는 하락분 안 나와요. 왜냐면 그 부동산 학자들은요.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는 가정을 항상 해요. 가격이 오른다는 가정을 하지 가격이 내린다는 가정을 한 적이 1회 때부터 29회 때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3%고 5%고 10%고 이렇게 낸 적은 있고 부동산 가격 하락률을 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락률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상승분 하락분을 반영한다는 거지 대부분 무슨 율이 나온다? 상승률 나온다는 것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자기자본 수익률 구하는 공식 첫 번째 시작.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하락분 있을 때 자기자본 수익을 구하는 거 시작.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하락분. 그래서 원래는 시계 방향으로 내 돈, 수익, 이자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상승분, 하락분 있을 때는 시계 방향으로 갔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한 번 돌아옵니다. 내 돈, 수익, 이자의 상승분, 하락분을 가운데다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지 알겠죠? 예. 내 돈, 수익, 이자,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하락분. 요게 자기자본 수익률입니다. 두 번째.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 유명한 부동산 투자론을 저랑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투자론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흥분돼요. 왜냐면 투자론을 잘하시면 이 시험에 무조건 합격을 하니까 1차는 무조건 되는 거야, 1차는. 근데 이 시험 또 1차만 되면 2차는 또 1차가 되고 2차가 안 되는 경우는 잘 없거든. 그러니까 투자론을 잘하시면 예비 공인중개사가 돼요. 예비 공인중개사로 봐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비 공인중개사로 간주됩니다. 아직 중개사는 아니지만 중개사에 준하여 취급됩니다. 준중개사 정도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만큼 투자론은 상당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머리를 갖다 맑게 하시고요. 귀를 쫑긋 세우시고요. 눈을 크게 뜨시고요. 투자론을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 개 배웠으니까 자기자본 수익을 어떻게 구한다고 시작? 상승분 하락분 있을 때는요. 그렇게. 그러니까 공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임상실험 끝났다 그랬잖아. 여러분 선배들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거친 결과 지분수익률 구하는 공식은 지분투자액분의 순수익 마이너스 이자 지급액이고 상상분 하락분 있을 때는 그것을 반영해 준다고 암기시켰더니만 못 외우는 것으로 판명이 났어요. 임상실험 결과 다수에서 암기를 못하는 것으로 판명이 났어요. 그냥 내 돈 수익 남들 공식
외우고 있을 때 우리는 그냥 내 돈 먼저 넣고 수익 넣고 이자를 빼주고 상승분 하고 있을 때는 그걸 반영해 준다라는 느낌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번에는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랑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위험과 수익입니다. 자, 위험은 자 따라해 보세요. 분산, 표준 편차. 자, 위험은 분산이나 표준 편차 값으로 측정을 해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표 안에다가 A 투자원과 B 투자원을 넣고 A 투자는 위험이 크고 위험이 작고 B 투자는 위험이 크고 위험이 작고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A 투자는 표준 편차가 얼마고 B 투자는 표준 편차가 얼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뭘 측정하는 지표다?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다. 근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A가 B가 자 표준 편차가 있는데 이거 들어보세요. 예, 표준 편차가 있는데 이 표준 편차 20이야. 이 표준 편차 30이고. 그럼 여러분들 보니까 누가 더 위험해? B가 더 위험하지. 표준 편차는 뭘 측정하는 거라 그랬는데 위험을 측정하는 거라 그랬는데 B가 표준 편차 값이 크니까. 근데 그 옆에 제가 수익이란 말을 쓸게요. 그 기대 수익률이란 말을 쓸게요. 자,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기대 수익률은 느낌상 수익 측정하는 것 같아? 위험 측정하는 것 같아? 수익 측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수익이 100이야. 얘는 200이고. 그럼 한번 잘 봐야 돼. 이제 잘 봐야 돼. 사실은 누가 더 위험한 줄 알았는데 B가 더 위험한 줄 알았는데 수익을 보니까 얘는 수익을 얼마 얻기 위해서 200을 얻기 위해서 위험을 30 부담하는 거고 얘는 수익 100을 얻기 위해서 위험을 20 부담하는 거야. 그럼 얘도 똑같이 수익을 얼마 얻고자 한다면 200을 얻고자 한다면 곱하기 2 위험 얼마? 40. 수익을 맞춰버리니까 사실상 더 위험한 건 누구다? A다. 그러니까 사실 분산만 표준 편차만 봐가지고는요 절대적 위험의 크기를 측정할지는 몰라도 수익을 고려한 상대적 위험의 크기는 측정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익을 고려한 위험의 크기가 궁금하다면 그때 쓰는 계수가 변동계수, 변이계수에서 변이계수라는 걸 씁니다. 따라해보세요. 변이계수. 변이계수는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수익분의 위험이야. 뭐 분의 뭐? 자, 그러면 느낌 왔을 거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 변이계수라고 쓸게. 얘는 변이계수가 얼마냐면 0.2야. 0.20이라고 할게 그냥. 100분의 20이니까. 그럼 얘는 0.15야. 맞아요? 변이계수 값이 더 큰 건 누구야? A가 더 크네. A가 사실상 더 위험하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수익을 고려한 위험의 크기. 시작. 어쨌든 뭘 측정하는 건 맞는데 위험을 측정하는 건 맞는데 그냥 단순히 위험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고려한 위험의 크기를 측정할 때 쓰는 것이 변이계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어쨌든 문제 푸시다가 자 따라해봐요. 분산, 표준 편차, 변이계수 이런 것들이 뜨면 수익 측정하는 거다 위험 측정하는 거다 위험. 하나 더 수익 측정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수익 측정할 때는요 기대 수익률이라는 걸 써요. 기대 수익률. 두 번째는 이제 평균이라는 걸 써요. 근데 기대 수익률과 평균을 측정할 때는 공통적으로 확률의 개념이 필요한데요. 어쨌든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될 건 기대 수익률이에요. 뭐라고요? 기대 수익률은요 계산 문제로 잘 나와요. 기대 수익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제가 기대 수익률 구하는 공식을 공식으로 알고 싶어? 아까처럼 내가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제 방식으로 알고 싶어? 예? 내 방식으로 알고 싶어요? 내 방식이 그렇게 궁금해요? 알겠어요. 그럼 앞으로 잘 알아보네. 그럼 내 방식을 약 연구해 올 테니까. 자, 기대 수익률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따라해 보세요. 곱해서 더한다. 기대 수익률 앞으로 곱해서 더한다, 곱해서 더한다로 암기를 하시는 겁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10번 보세요. 경제 환경이 기대 수익률이라는 건 수익을 예상하는 거니까 경제 환경이 비관적일 수도 있고 비관적이라는 건 좋다는 얘기 안 좋다는 얘기야. 정상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낙관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정상적일 수도 있고 낙관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비관적일 확률은 20%고 정상일 확률은 50%고 낙관적일 확률은 30%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경쟁을 약간 미세하나마 좀 좋게 보는 느낌 같아요. 왜냐하면 비관적인 게 20%고 정상은 50%고 낙관적인 게 30%니까.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건 요거 세 개를 합치면 확률은 몇 프로 나와야 돼? 무조건 100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시험에 마음대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비관적인 확률은 70%씩, 정상적인 확률은 60%씩, 낙관적인 확률은 뭐 한 90% 이렇게 나올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게 시험에 나오는 숫자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20, 30, 50 이렇게 비슷해. 나오는 숫자들 자체가. 그리고 비관적일 때 수익률이 몇 프로냐면 6%, 정상적일 때 수익률이 9%, 낙관적일 때 수익률이 12% 그렇대요. 그걸 놓고 이제 박스 안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 그래놓고 이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면 그 해 계산 문제 중에서는 가장 쉬운 계산 문제가 됩니다. 틀리시면 큰일 납니다. 계산기 꺼내세요. 계산기 꺼내서 AC를 누르세요. AC가 없는 분들은 아무거나 ON이라도 누르세요. AC를 눌렀어요? 예. 그리고 계산기에 퍼센트가 어디 있는지 눈조장을 찍으세요. 빨리 찾아 퍼센트 어디 있는지. 찾았어요? 예. 그럼 계산기에다 대고 자 합니다. 20% 곱하기
20% 곱하기 6%까지만 때려. 6%. 넌 때리면 안 돼. 넌 때리면 안 돼. 6%만 때려도 답이 나와. 6%만 때려도 답이 나온다고. 넌 때리지 말라고. 다시 AC 눌러. AC를 눌러. 다시 20% 곱하기 6% 때려. 20% 곱하기 6%. 때렸어요? 얼마? 1.2가 나와요? 예, 1.2. 그래서 이거 휴대폰으로 하시는 건 안 돼요. 휴대폰은 잠깐 넣어두세요. 넣어두시고 다음 주 오실 때 꼭 계산기를 가져오세요. 계산기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계산기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1.2가 나와요? 예. 그럼 이번에는 다시 AC 눌러, AC. 50% 곱하기 9%. 50% 곱하기 9%. 계산기 4.5가 떠요? 4.5%. 마지막입니다. 30% 곱하기 12%. 30% 곱하기 12%. 3.6이 나와요? 예, 3.6.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다시 AC 눌러, AC. AC 누르고 다 한번 해볼게. 1.2 더하기. 4.5 더하기. 3.6. 얼마? 9.3이야? 예, 9.3. 정답은 9.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대수익은 어떻게 구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뭐 해서? 뭐 한 거야? 다 한 거예요. 기대충기는 곱해서 더하기만 하면 돼요. 곱해서 더한다. 알겠죠? 물론 나중에는 이 정도는 암산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암산으로 풀기 위해서는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시험장에 가서, 시험장이라는 곳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연습할 때는 20% 곱하기 6%하면 1.2가 나오는데, 갑자기 시험장에서 자기도 모르게 26에 12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12 해버리는 순간 절단 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정신이 나가려면 다 나가야 되는데, 또 두 번째는 정신이 돌아와 또. 5고 4.5 되는 거지. 이건 12고, 이거 4.5고. 3.6이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계산했으나 지문 5개 중에 내가 구한 답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이 나가려면 다 나가버리면 아마 뭐 93% 정도 나오겠지. 그래서 그 비슷한 거로 답을 체크하는데, 이 전문 용어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접촉 불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접촉이 됐다가 안 됐다가 또 됐다가 안 됐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계산이 이상한 계산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일단은 처음에 연습은요, 조금 귀찮더라도 계산기로 쓰는 연습을 하세요. 계산기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이렇게 다루는 게 좀 능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산기를 다루는 게 능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계산기는 나는 여러분들이 잘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잘 쓰시기를. 나중에 중개업 하실 때도요, 자기 계산기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산기가 중개업 계산할 때, 중개업 할 때는 계산기를 많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많이 쓰는데, 수수료 계산하는데 중개업자가 내가 내 집 몇 억짜리를 갖다 중개하는데, 중개업자가 자, 보자, 퍼센트 어디 있노?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믿음이 가겠어요? 아니, 그거 계산하는데 믿음이 가겠냐고. 물론, 계산기로 계산할 때는, 나중에 중개 수수료 같은 정도는 계약서 칠 때 다 계산이 돼서 나오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기 다루는 숙련도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나는 자기 계산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퍼센트가 어디 있는지, 는이 어디 있는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디 있는지 계산기마다 좀 조금씩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나는 자기 손에 익숙한 계산기를 갖다 준비하셔가지고 지금부터 1년 동안 연습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얘기를 해도 계산기를 갖다 시험장 갈 때까지 안 가져오는 분이 계세요. 진짜입니다. 내가 첫째 주에 뭐라 그랬냐면 다음 주부터는 계산기 가져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오케이 가져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입문과정 종강이 다가오는데 벌써 아직까지도 안 가져오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집에 가서 자녀분들한테 얘기하겠지. 이놈아, 준비물 좀 잘 챙기고, 어? 너는 왜 준비물 안 챙겨가니? 라고 얘기를 하겠지. 누구 닮아서 그러는지를 이제 아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맨날 계산기 다니고. 맨날 계산기 다니고. 여러분들, 가정통신문 이런 거 발송해야 돼, 이거? 그래야지 계산기 가져올 거예요. 얘라고? 다음 주 오실 때 계산기 가져와 보세요. 근데,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건 그냥 기대 중이고요. 좀 있으면 우리가 포트폴리오라는 걸 배우시게 되거든요. 포트폴리오. 시험 보세요. 포트폴리오. 자, 칠판 잘 봐요. 자, 제목이 뭐냐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에요. 뭐의 기대 수익률이요? 기대 수익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분산 투자한 거야? A, B, C에. 근데 분산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비중이 어떠냐가 중요하거든요. 자, 비중. 여기 비중이 20%, 여기 비중이 30%, 여기 비중이 50%. 근데 여기 투자할 때 수익률은, 자, 잘 봐요. 6%. 여기 투자할 때 수익률은, 자, 잘 봐요. 7%. 여기 투자할 때 수익률은, 자, 잘 봐요. 9%. 이때 이 부동산의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방금 뭘 구하라 그랬죠?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 구하는 방법 한 개 방법밖에 없거든. 뭐해서? 곱해서 더한다. 자, 한번 해봐요. 26에 1.2. 알아도 연습 한번 해보세요. 37에 2.2, 21 아니에요. 예. 59, 4.5. 맞아요? 그럼 요거 다 더하면요. 요거는 그냥 더 할 수 있겠네. 7.8.
7.8%가 나오겠네. 맞아요? 이 7.8%가 이 포트폴리오 기대중률입니다. 알겠죠? 방금 보여드린 계산 문제는 난이도 하. 그럼 여러분들 난이도 중짜리 하나 보여드릴까? 어떻게 중짜리 보여드려요? 말아요? 보여드려요? 궁금해요? 또 궁금하시구나 또. 그럼 내가 알려드릴게요. 잘 봐요. 수익률이 잘 봐야 됩니다. 수익률이 이 미래 수익률이다 보니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상을 딱 두 개로 합니다. 세 개로 하지 않아요. 여기서는요.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가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근데 호황일 확률과 불황일 확률이 각각 50% 대 50%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 7, 9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잘 봐야 돼. 10이고 2고 그 다음에 8이고 6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 시키지 마요. 내 지금 10이고 말 시키지 말라니까 지금. 자 8이고 그렇다는 거지. 그래놓고 이제 수익률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요. 난이도가 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똑같아. 자 보세요. 두 개 다 얼마? 12, 50%잖아. 나누기 2 때리면 얼마? 6이지 뭐. 맞아요? 두 개 더 하면 14, 나누기 2 때리면 7. 두 개 더 하면 18, 나누기 2 때리면 9. 그래서 내가 아까 문제랑 똑같이 만들어 주려고 내가 말 시키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26에 1.2, 37에 2.1, 59, 4.5 합치면 얼마? 7.8. 그러니까 솔직히 6, 7, 9를 주면 난이도 하. 6, 7, 9를 안 주고 12, 8, 6, 18 이렇게 주면 난이도 중. 아시겠어요? 자 그럼 난이도 중. 그럼 이 문제로 난이도 상짜리 하나 보여드릴까? 제대로 상짜리 한번 보여드릴까? 네, 상짜리 갑니다. 7번 잠깐. 7번 책 보면 안 돼. 7번 보고 계세요. 호황과 불황의 확률이 각각 50대 50이 아니고 40대 60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고 있나? 그런 다음에 다 죽었다고 이제 다 죽었다고. 호황일 때가 20, 25, 10 20, 25, 10 불황일 때가 10, 18 10, 18 요때 자기 잡은 승률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가 나온 거야. 자, 요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따라해 보세요. 곱해서를 세 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25%, 10%를 전부 다 40% 곱해주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20% 곱하기 40%는 얼마? 8. 요거는 10. 10. 이 정도는 해야지. 요거 얼마? 4. 이번에는요. 요 숫자들을 전부 다 60% 곱해주는 거야. 자, 그럼 얼마? 6. 또 4.8. 우리 방금 뭐해서 뭐 했냐면요. 곱해서를 두 번 했어요. 맞아요? 이걸 더해. 그럼 이거 얼마? 14, 요거 16, 요거 8.8. 나왔지? 그런 다음에 곱해서 더하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14% 곱하기 20%는요. 2.8 나와 이거. 얼마? 2.8. 30% 곱하기 16%는요. 4.8 나와 이거. 얼마? 4.8. 요거는 계산기 쓸 필요가 없어. 8.8에 50%니까 절반이야. 얼마? 4.4. 그럼 여러분들은 계산기로 요것만 더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봐요. 2.8 더하기 4.8 더하기 4.4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 12. 정답 12% 정답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난이도 하, 중, 상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잘 보시고. 지금 여러분들이랑 저랑은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 구하는 것에 난이도 하, 중, 상을 보고 계십니다. 뭐의 기대수익률이요?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는 뭐랑 뭐가 나올 건데 비중과 수익률이 나올 건데 그냥 비중과 수익률을 줘버리면 뭐해서 뭐 하면 돼요? 곱해서 더하면 돼요. 근데 비중과 수익률을 줬는데 수익률 호황불황의 확률을 반반 줬어. 호황불황의 확률을. 그럴 때는 더해서 나누기 2 때린 다음에 뭐 한다? 곱해서 더하면 돼요. 문제는 확률이 호황불황의 확률이 반반이 아닐 때입니다. 반반이 아닐 때. 그럼 요즘 시험에 나온다면 반반이 아닐 가능성으로 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자 검지 꺼내. 꺼내요. 따라하세요. 곱해서 대충 털지 말고 3번 터세요. 곱해서 더한 걸 곱해서 더한다. 한번 해봐요. 시작. 이거 좀 이상한데? 자, 다시 할게. 약간 미세하게 이상한데? 자, 한번 더 해드릴게요. 잘 들으라고, 처음 들을 때. 곱해서, 듣고. 나중에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자, 잘 봐요. 곱해서 더한 걸 곱해서 더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곱해서 더하면 되고요. 확률이 반반일 때는 더해서 나누기 2한 걸 곱해서 더하면 되고요. 확률이 반반이 아닐 때는요. 곱해서 더한 걸 곱해서 더한다. 이렇게. 그럼 집에 가서 자기 전에 한번 해보고 자면 좋아요. 확률이 반반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곱해서 더한 걸 곱해서 더한다. 이렇게. 그것도 그냥 대충 이렇게 흐느적 하지 말고. 난 제일 싫은 게 곱해서 이게
절도 있게 곱해서 더한 걸 곱해서 더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곱해서 이러지 말고 곱해 절도 있게 3번 딱딱딱 곱해서 곱해서 더한 걸 곱해서 더한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해서 뭐한 걸 뭐해서 뭐 한다고요? 시작. 그래서 그냥 기대 수익률 구하는 것과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구하는 것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교재를 보면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교재 38쪽. 교재 38쪽에 가시니까 이번에 지렛대 효과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예, 지렛대 효과. 가로 2번에 내려오시니까 또 지렛대 효과가 있고 아직 몰라도 돼 이거. 저 밑에 내려오니까 제일 밑에. 자, 지금 페이지 확인하세요. 38쪽 보고 있습니다. 지금 38쪽 제일 밑에 총 자본 수익률 옆에 보니까 지분 수익률이라고 돼 있습니까? 예, 지분 수익률 거기다가 별을 딱 때려두시고 공식은 지분 투자액분의 순수익 마이너스 이자 지급액이라고 돼 있죠. 맞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내돈, 수익, 이자. 혹시 상승분, 하락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돈, 수익, 이자, 상승분, 하락분. 그렇게 한다 그랬죠. 첫 번째 테마였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이번에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서 보충학습으로 가시니까 보충학습.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란 말이 나옵니까? 자, 수익 측정하는 거 옆에 평균의 동그라미 하시고 그 옆에 기대 수익률의 동그라미를 하세요. 그리고 기대 수익률 밑에다가 쓰세요. 곱하기와 더하기. 기대 수익률 어떻게 구한다고요? 시작. 곱해서 더한다. 그리고 기대 수익률 앞에다가 별을 하나 딱 때려두시고요. 기대 수익률 곱해서 더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위험 측정하는 지표는요. 분산 표준 편차 동그라미 하시고요. 변이 개수도 동그라미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산 표준 편차 변이 개수. 그리고 내려오시니까 가로 1번에 총위험이란 말이 있습니다. 총위험 옆에 보니까 체계적 위험이 있습니까? 체 동그라미. 체만. 비체계적 위험이란 말이 있습니까? 비 동그라미. 그리고 다시 제일 앞으로 와서 총 동그라미. 자, 위험이라는 말을 붙여볼게요. 무슨 위험에는? 총 위험에는 어떤 위험과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앞으로 저한테 개론 배우신 분들은 체계적 위험 하지 마시고 체만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체계적 위험 얘기하는 것으로 제가 간주할게요. 앞으로 저한테 개론 배우신 분들은 비체계적 위험 하지 마시고요. B라고만 하세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 이걸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일컫는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은 뭐와 무엇의 합이다? 체와 B의 합이다. 근데 가로 2번으로 가시니까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이란 말이 나옵니까? 거기 1번부터 5번까지를 묶으셔야 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그런 다음에 첫 번째 글자 한 글자씩 동그라미입니다. 사금법인유, 사금법인유. 시작. 자, 멜로디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좀 신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금법인유, 사금법인유. 시작. 지난주 했던 중전저고통, 중전저고통의 2탄 사금법인유, 사금법인유입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이번 시험에서는 사금법인유 중 금이 나왔습니다. 사금법인유 중 금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 가로 1번 총위험 보고 있고 가로 2번 부동산 투자 위험 보고 있습니까? 이 중에서 별을 친다면 이번에는 가로 1번에 별을 치겠습니다. 가로 2번에 별. 물론 부동산 투자 위험도 아시면 좋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총위험이 이번 시험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시고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총위험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겠습니다. 1시간 나옵니다.